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브로드컴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보고에 시장외 거래에서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익은 전년 대비 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기록치를 달성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하락했던 브로드컴은 이번 실적 발표로 위기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딥시크 충격 여파에 이어 알리바바의 챗봇 발표에 미국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설계업체 마블 테크놀로지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가 6% 급락하며 AI 칩 수요에 대한 우려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대표주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가격 하락이 대표적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약 5천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에 미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양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유예 발표 하루 만에 연이은 관세 유예 소식에 피로감을 느낀 시장이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또 당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속에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멕시코에 대해서 부과하려고 했던 이 관세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더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캐나다가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 1시간 전쯤에 캐나다도 포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해서 USMCA 이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 있는 물품에 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캐나다는 38%, 멕시코는 50% 정도의 물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하고 나서 커플링 혹은 디커플링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유튜브 관련된 출시 멤버십 관련된 내용들 좀 점검해 보겠고요. 다양한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오늘의 암호화폐 코인 시황과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 빅애플 스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어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유튜브 멤버십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주실 것 같은데 저가 상품을 미국에 좀 출시를 했다면서요? 네,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나와서 이제 화제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금제입니다.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만 나와 있습니다. 이 요금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14,9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금제를 쓰시면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광고를
삭제하고 나오고 이제 요거 하시면 음악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요 요금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가족 공유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5인 가족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쉬워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3월 5일부터 요거 음악과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제거한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요게 이제 11.99달러로 해서 요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있었는데 요 두 개를 제외하고 7.99달러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하게 됐고요. 화제가 되고 있고 태국하고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이달 중순부터 이걸 시범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요 요금제가 다른 OTT 요금제에서 광고형 요금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독자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내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요금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경쟁을 하게 되면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들형 상품이나 요거 이제 다른 상품들과 경쟁하기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될지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가족형 요금제도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만이 좀 많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제 요금제가 나와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데서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멤버십 저가 상품을 미국에 출시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한국은 제외가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된 건지 그리고 언제 나올 예정일까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국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게 여러 가지 번들형 상품이나 이렇게 복합적인 게 좀 많고요. 일단 가족 요금제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통신사와도 연계된 게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된 게 많아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게도 하겠다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금제를 나오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13.99달러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14,900원이기 때문에 저렴하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인 가족이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외국의 가족형 요금제보다는 사실은 되게 비싼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거의 이제 5만 원이 넘어가는 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코리아에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얘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걸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따름이고요. 좀 우리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정착이 되면 디즈니나 이제 넷플릭스에 광고형 요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요금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형 요금제하고 광고형 요금제가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진화된 요금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향후 이제 다른 OTT 채널한테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용 요금제를 보는 분들이 되게 좀 좋아는 하는데 저렴한 요금제가 광고용 요금제가 이게 사실은 중간 광고가 들어가면서 되게 좀 약간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30초 정도랑 긴 광고를 중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지금 이런 좀 돈을 좀 더 내고 좀 음악 같은 것들 서비스를 좀 덜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아예 이런 부분만 좀 짧게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가족형으로 해서 차라리 좀 돈을 좀 더 내겠다.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된 광고 요금제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금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들을 좀 더 고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다양한 요금제가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양한 이제 멤버십이나 구독 프로그램들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유럽에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좀 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21년에 이제 벨기에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다가 한 6.99달러로 시범 출시를 좀 했다가 2023년 10월에 판매를 좀 중단했다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 변화를 아마 살피고 나서 다시 한번 확대를 좀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스파이 혐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일단 중국에 있는 해킹 조직 무려 12명입니다. 12명을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순이라는 그룹이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10,000에서 $75,000 정도를 중국의 공안 당국에 팔아 넘긴 이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순에 속한 어떤 그 12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순이라는 기업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순이 이제 2010년에 상하이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위하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위하이보라는 사람이 그린아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팔아 넘겼고요. 기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두 건의 기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요 사람은 이제 개인과 이제 해커 용병 방식으로 했었고요. 법무부와 이제 공안부의 두 명을 지시를 내려서 이제 뭐 뉴욕부나 이런 정부와 관계된 어떤 것들을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장에 보면 아이순이라는 기업이 정부를 위해서 해킹을 명시했고 해킹 한 건당 10,000건에서 75,000건 달러를 중국 정부에 청구를 했고 해킹 교수를 뭐 교육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대형 종교 단체나 뭐 비판 체제 인사나 정부 기관이나 뭐 어떤 기관들을 팔아넘겼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병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정부 기관 정보 이런 내용이나 정부 계약 관계나 이런 카운티 정부 이런 내용들을 팔아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외교 관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12명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있는 공안부 요원과 해커 10명을 포함해서 12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인 중에 8명이 아이순으로 알려진 안순 정보기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외교 관계가 좀 긴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요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좀 있었잖아요. 이 라자루스라는 그룹하고 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자루스는 북한의 이제 해킹 조직이고 이제 아이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라자루스가 좀 한 단계 위이긴 한데 군사 정보 조직이긴 한데 주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조직인 것 같고 아이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이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라자루스 기업은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주로 하는 거라면 이 아이수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언론인들의 다양한 목표로 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가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이수는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라자루스는 정부 고급 기술에서 이제 북한의 산하기관에 있는 기업이라서 서로가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이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보를 해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은 요즘에 이제 해킹 조직을 통해서 뭔가 산하기관을 두면서 많은 것들을 일을 하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대외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외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계속 삼을 것 같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미중이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외교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이버 안보에 특히 신경을 좀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자루스나 요 아이순 같은 것들에서 협력을 좀 악화를 하면서 요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FBI나 CIA 쪽에 좀 강화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빅딜이나 뭐 턴키 방식으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문제를 꼭 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입지도 좀 변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문제를 삼을 것 같고요. 중국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감도나 뭐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국민이 해킹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네.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밝힌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자원을 자신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동안 계속 뭐 CIA나 FBI를 통해서 그리고 상무부를 통해서 밝힌 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본 것만 해도 수십 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뭐 밝혀지거나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에 외무부 장관이나 상무부 장관의 어떤 개인 파일을 털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외교적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미중 외교 분쟁에 있어서도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보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EU 규제 완화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 영국에 있는 규제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파트너십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 조사가 좀 마무리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 영국 규제 당국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큰 금액을 140억 달러를 이제 사실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합병으로 볼 것이냐, 투자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오픈 AI의 그리고 MS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심사였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영국 경제시장청이 이걸 일단은 투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합병으로 보면 규제 강도가 달라집니다. 더 엄격해지고 광범위한 규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법에 따라서 합병 심사가 거쳐야 되고 시장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MS가 오픈AI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시장 독점이 이제 하고 추가적인 규제가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도 오픈AI가 이제 독립성이 없어지고 샘 올드먼이 경영권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되고 다만 이제 투자로 이제 지금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규제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픈 AI는 더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돈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 관련된 규제만 되기 때문에 샘 올드먼이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샘 올드먼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꼴이 되어서 이제 되게 좋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거고요. MS에서도 이제 좀 홀가분한 그렇게 된 거라서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빅테크들이 최근에 이제 그 파이낸셜에서 기사가 난 것처럼 좀 더 많은 국가 대 국가로 이제 US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왜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빅테크를 EU가 이제 압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합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 준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일부 AI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양사가 파트너십을 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규제당국 측에서는 일단 합병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내렸던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일정 부분 연관이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영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통제권의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들어봤으면서 전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제력 부재라고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봤는데 그 CMA라고 하죠. 이제 그 판결을 내렸던 곳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있지만 사실상 통제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파트너십에 대한 변화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오픈의 독립성이 그래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생각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향후에 많은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작용을 할 거고 규제나 이런 부분의 정책을 정하는데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향후에 지금 있던 규제나 어떤 그런
심사나 그리고 이제 법원 판결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이 결론이 영국 내부적으로 보면 CMA 의장이 좀 바뀌면서 네네. 변하게 된 정치적인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전혀 생각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의장이 바뀌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정책 그리고 이제 신중한 자세나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리고 관세 정책이 영국의 규제 당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앞으로 문제장이 있을 수 있을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 조치나 산업 지원 대책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협력 강화 투자 그리고 시장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미치게 될 거고요. 저는 향후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영국 정부에서는 일단 최근에 있는 기관들에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 들어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온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이유로 일단 CMA 의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커스 보커링크를 해임을 했고요. 후임으로 아마존 영국 대표를 지냈던 더그거가 임시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번 조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환경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오픈 AI가 뛰어들게 될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은 MS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픈 AI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십 강화 및 이제 혁신을 가속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샘 올드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계속 가지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샘 올드먼이나 MS는 계속 이제 트럼프한테 요구를 하는 게 영국 내뿐만 아니라 EU 쪽의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요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뱅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제도 계속 할 겁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경쟁력 감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 방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저하고 이제 오픈 AI가 이제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클록 3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픈 AI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아마존 AI 더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AI 더빙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AI 지원 더빙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메타에서는 이제 인스타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이제 더빙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영화 같은 게 나오면 더빙을 이제 저희가 딱 틀면 자동으로 이제 언어가 바뀌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프라임 여러분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제 아마존을 여러분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제 1년에 몇백 달러를 백 몇십 달러를 내시면 아마존에서도 이제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서비스를 하시면 뭐 리처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한국 서비스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어를 이제 원어로 하시면 요걸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뭐 태국어나 이제 다른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AI가 먼저 초보를 해주면 현지어에서 이제 이걸 정교하게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 AI가 먼저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AI가 먼저 해주고 원어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라틴어나 스페인어로 먼저 해주는데 12편을 먼저 선정해서 AI가 해주는 작업을 하고 현지의 전문가가 수정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아니라 이제 AI로 언어로 먼저 해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OTT 서비스에서 처음 한다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게 되고 근데 유튜브나 메타는 먼저 하게 됐다는 거고요. 12편을 먼저 이제 실험적으로 하게 되고 요 서비스를 하게 됐다는 방식이고 아마존이 요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요 아마존이 하게 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향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I가 이제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요게 확대되는 다른 프로로 확대되지 않을까.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게 되는데 나중에 더 뭐 그 예능이나 뭐 다른 교양이나 이런 것들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 지원 더빙이라고 하면 AI가 먼저 좀 더빙을 해주고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뒤에 좀 보완을 해주는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아마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렇게 AI 더빙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언어를 커버하기 너무 힘들고 구독자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AI 더빙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언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확보에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언어를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못 보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더빙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 더빙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영어를 공부를 해서 영어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더빙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아마존 측의 의견을 먼저 보면 영화나 TV 프로그램 더빙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성우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코멘트도 있으니까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현대차 자율주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에이브라이드와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개발한다라는 소식이죠.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에이브라이드는 러시아에 있는 어떤 그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인데요. 에이브라이드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을 사실 협력해서 이제 무인 택시를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미국 오스틴 텍사스 시범 운영을 올해 하고 올 연말에 이제 사실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우버랑 같이 해서 연말에 100대를 발주해서 선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 왜 우리나라에 이게 자세히 소개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고 4단계를 사실 웨이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보인다는 얘기고요. 사실 지난해 알파벳의 웨이모랑 협력해서 여러 가지를 아이오닉이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보인다는 얘기고요. AI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해 연말에 상하이 AI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요 시장에 바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슬라나 뭐 중국의 뭐 동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이 AI 시장에 자율주행 시장에 머지 않았다라는 물론 자체 기술은 아닙니다. 에이브라이드와 같이 하는 기술이지만 요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고 4단계라는 건 사실 되게 레벨 4라는 단계거든요.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도 요 시장에 뛰어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러시아 기업으로 있는 게 얀덱스인데요. 이 얀덱스 밑에 자율주행 사업부로 AV 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기업 구조 조정으로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얀덱스는 이미 현대차랑 2019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V 라이드랑 현대차는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아이오닉 5에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공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 상용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하는 바람은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는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계가 상당히 발전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서론이 있습니다. 뭐 조만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100대를 투입해서 이제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우버랑 했다는 얘기는 앱이 깔려서 거기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해서 이제 거기서 성공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선보일 계획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성적을 낸다면 국내 상용화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으면 저도 빨리 가서 한번 저는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미국을 가서 이게 되면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가시는 분들은 우버 앱을 까셔서 한번 우리나라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기대감은 좀 높긴 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혹은 자율주행으로 하는 배송 서비스나 혹은 물류 사업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좀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버가 사실은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단순히 어떤 택시 서비스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물류나 배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현대자동차도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자율주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버랑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이런 확장에 관련된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자율주행하면 사실 가장 좀 상단에 있는 기업, 선두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를 또 빼놓을 맞습니다.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같은 다른 부분들도 좀 네네.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던 네네네네. 기억이 있어서 사실 자율주행하면 미국 쪽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약간 균형이 잡힌 상태라고 네네네. 본다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가 좀 더 우세하고 소프트웨어는 좀 네네네. 더딘감이 좀 있단 네네. 말이죠. 그러면 미국장하고 우리장을 자율주행 관점에서 봤을 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는 맞습니다. 잘 발달 있고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돼 있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부분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실리콘밸리 쪽에 대학이 발달돼 있고 교육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실리콘밸리가 이 교육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잘 발달돼 있고 이 대학을 중심으로 출발이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출발해서 그렇게 잘 발달돼 있는 거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발해서 좀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놓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현대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국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스타링크 빅히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이스 X 사이에서 지금 15억 유로 규모의 스타링크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분은 계속 그 이해 충돌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분은 남의 거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 충돌이 있으면서 계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하고는 계속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은 계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그 스타링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계약은 미국과의 계약에서 이제 그 430억 달러 중에서 이제 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스타링크랑 계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억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가 이제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 안보 및 주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후에 또 전략적인 충돌 가능성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 우주국에서는 이게 이제 잠재적 계약 보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니 총리가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 부분을 검토해봐야겠고 이제 보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과 보안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에 좀 어떤 것들을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머스크 하면 또 특혜 논란을 빼놓을 수는 없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미움받을 용기가 네, 네, 있나라는 네, 네.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좋은 말씀, 하는데 미움받을 네. 용기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사실상 좀 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본인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거에 꿋꿋하고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는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좀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트럼프하고 두 분이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트럼프도 암호화폐 어떤 그런 서밋을 하면서 좀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비슷한 코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타링크 계약을 많은 분들은 약간 의구심을 갖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이나 국가안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부분이 저는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어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430억 계약과 오늘 이번에 얘기한 15억 유로 계약이 같이 되면 제가 볼 때 스타링크의 주가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스타링크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만약에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함께 체크해 네네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경제 키워드 6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혼조세로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9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도 소폭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1.1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XRP 리플입니다. 리플만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3.4% 상승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이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최근 SEC가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잇따라 취하하면서 리플 소송도 같은 경로를 따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코인 중에 이 4개 코인 역시도 혼조세로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솔라나입니다. 1.81%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이 민코인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와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솔라나 기반 이 덱스의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40%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 이 덱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1.0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에이다의 낙폭이 좀 더 큽니다. 6.69% 하락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 백악관에서 개최 예정인 크립토 서밋에 초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앞서 에이다도 이 국가의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백악관 관계자는 카르다노 측이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번 서밋에도 초대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체인링크 살펴보겠습니다. 체인링크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3.59%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체인링크의 롱숏 비율이 월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펀딩 비율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입니다. 오늘 5%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수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의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 수의를 전략적 토큰 준비금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밝힌 건데요. 이 기업이 수의를 대규모로 사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발란체도 보겠습니다. 1.44% 하락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이 아발란체의 활성 지갑수가 14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이 15만 개였는데요.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라는 기사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텔라 루멘입니다. 1.01% 하락하며 지나고 있고요. 시바이누 약간 소폭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5%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략 자산 암호화폐 준비금이 비트코인 위주로 전면 재조정됩니다. 비트코인의 편입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인데요.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이 트럼프 전략 자산 암호화폐 준비금 비중이 대폭 축소가 되는 겁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이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특히 오는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유동성, 검열 저항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비전도 발표가 되는데요. AI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이 데이비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고 25명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이 주요 인사와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상원 공화당 전당대회 공식 X 계정에 따르면 이 텍사스 상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포결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25표, 반대가 5표로 나왔습니다. 앞서 텍사스 부지사 댄 패트릭이 2025년 입법 회기 우선 법안으로 텍사스 비트코인 리저브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텍사스 재무부는 대차 대조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노엘 에치슨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10년 그리고 3월의 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음을 시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신호가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투자 계좌 수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처음 문을 연 것은 2013년이었는데요. 12년 만에 주식 계좌의 8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전후와 또 11월 이 미국 대선 전후 이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호적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투자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해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도 이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CNBC에 따르면 이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 리콜라우스가 최근 투자자 메모에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략 비추간 회의론이 여전하면서 이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추간이 부결이 됐고 스위스와 폴란드 중앙은행도 비추간을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촉매자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래티지 전환 사채도 잠재적인 약세 요인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추간이 승인될 확률은 50% 미만이며 여기에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전히 관세라는 키워드가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밤사이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부과했던 그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여기에 캐나다가 빠져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까지 포함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게 되면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USMC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에 한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지수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보면 캐나다가 38%, 멕시코가 50%밖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이 관세라는 키워드 속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가스관이 다시 한번 키워드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틸 같은 뒤에 스틸 붙어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석유협회 인증의 한 유전관이나 혹은 송유관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강관이나 피팅 밸브 쪽은 지난번에 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미지를 탈바꿈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전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로 움직였다면 무겁게 움직이지 못했던 한국항공우주도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장 마감과 흐름은 좀 어땠는지 오은비 앵커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개장까지 대략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 25%에서 이 자동차 부분만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우리 시장 안에서는 희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불을 켰고 다만 코스닥은 하락불을 켰는데 왠가 살펴봤더니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눌러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에는 1% 이상 넘어가는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이 간밤에 있었을 때는 1% 넘어가는 낙폭을 오히려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감을 안겨줬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1월에 무역 수지를 봤을 때 이 무역 적자가 전달인 12월에 비해서 34%나 늘어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그 안에서도 소비재 업종만이 상승불을 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일장 한마디 삼성전자의 마이웨이 유리기판 대체 소재 개발에 착수하겠다라는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테마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고 내구성과 성능 쪽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살펴봤을 때 실리콘이라는 이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를 쓰게 된다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캠트로닉스라던가 피로팁스한테 연락을 하면서 우리 함께 협력을 하자라고 논의를 하게 됐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코닝사의 유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데요. 인터포저 자체가 이 반도체의 기판과 이 칩을 연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도 비싸고 열과 충격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인터포저는 실리콘 인터포저에 비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반면에 내구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미세 회로 공정까지 최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유리 인터포저가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삼성전기는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플라스틱 기판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유리 기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를 선택하게 된다면 유리 기판을 활용할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 플라스틱 기판과 결합을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성능 모두 다 뛰어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유리 기판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실리콘 기판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정점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기가 다른 기업 공급망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에서는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외면을 당할까라는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면 계열사에게 특혜를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과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계열사라도 경쟁력, 뭐 예를 들면은 가격과 성능을 들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경쟁력이 크게 없다면 배제를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갤럭시 S25에서 엑시노스 2500 대신에 다른 칩을 선택해서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바일 D램 같은 경우에도 삼성 메모리 대신해서 마이크론 제품부터 먼저 선택을 했는데 일단 가격과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보다는 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선택하는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부 위기감이 커지기 때문에 계열사도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캠트로닉스라던가 필옵틱스는 올라가게 됐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 포함해서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도 주가가 과연 반응을 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될까 디커플링 될까 봤을 때는 일단은 커플링 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낙폭 자체가 코스피가 0.9% 정도 떨어지고 코스닥이 0.79% 정도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2,553포인트, 어제장 안에서는 2,57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지만 지금 2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다시금 2,550포인트 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30포인트 선이 깨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1위부터 5위 살펴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75%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5.47% 정도 크게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블랙웰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수요 충족을 시킬 때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됐고요. SK 하이닉스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에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을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이 크게 주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장 안에서는 1.14%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0.7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장은 오히려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3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이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첫 해외 전기차 전용 공장이고요. 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아이오닉 5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얼마 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한 가동을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권사의 판단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봤을 때는 지금 기아가 2.35% 정도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가 1.37% 또 하락폭이 꽤나 깊습니다. 다만 KB금융 쪽에서는 1.65%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시가총액 10위 자리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은 계속해서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장 안에서 1.65% 올라가면서 10위권을 견고하게 다져줄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현재 지금 코스피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5위 안에서 HLB만 보합권, 나머지는 낙폭을 꽤나 깊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안에서는 5%가 넘어가는 5.68%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거의 1%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어제 오늘만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6%에서 7%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테오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의 낙폭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협력사인 머크가 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영향이 꽤나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1%대, 1% 후반대의 낙폭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R이 어제 코스닥 1위부터 5위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었습니다. 0.18%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켰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1.59%
0.29%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장 안에서 6.57%, 낙폭이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깊게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장도 3%가량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차익 실현 효과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클래시스가 상승부를 좀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3.84%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관세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자동차 쪽에 유예해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이걸 두고서 피로감이 좀 높아지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플링과 디커플링 사이에서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금 모두 다 하락불 그대로 킨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8% 떨어지면서 2,5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5% 떨어지면서 730포인트 선이 무너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불을 좀 강하게 킨 하루입니다. 의약품 쪽에서 1.19%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종이목재, 섬유의복, 음식료품까지 전반적으로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래도 오름폭을 꽤나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그 올라갔던 폭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모습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 쪽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계라던가 전기, 전자 그리고 운수장비까지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운수장비 안에는 조선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은 그래도 소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2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1.47%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기계도 1.6%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는 25% 관세 오는 12일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소식 간밤에 있었습니다. 철강 쪽에서는 0.8%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두 다 낙폭이 형성되어 있고요. 제조가 0.94%로 가장 깊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라던가 금융과 유통, 건설까지 모두 다 0.5% 그 이상의 낙폭을 형성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1.23%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낙폭이 꽤나 형성되어 있고요. 화학 쪽에서가 0.73%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 체결지수 때는 보합이었는데 현재는 0.53%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1%대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LG엔솔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일본 KDDI 리서치와 이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년 만에 CIS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수익성이 낮은 CIS보다는 HBM과 AI 메모리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회장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죠. 테메라리오의 이 LG 엔솔에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에이브라이드와 로보택시 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만이 보합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HLB의 진양곤 회장이 HLB 바이오스텝 주식 74,518주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공시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45% 정도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에서는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보다 조금 더 완화된 모습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불을 굉장히 강하게 킨 하루입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당연히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을 때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들 흐름 살펴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 떨어지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1.09%,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23%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폴란드 외교장관 간 이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K2 전차 2차 개이항 계획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주가가 낙폭을 꽤나 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5G 기반했을 때 이 아이폰 판매 증가보다는 평균 공급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게 또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라던가 조선 모두 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현대모비스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 0.16%, 한화오션이 0.25%, HD 한국조선해양이 2.23%로 꽤나 큰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74%로 그 다음에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도 살펴보자면 삼성 SDI가 0.82%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0.09%, 그리고 낙폭 자체는 굉장히 얕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이 1.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이 자동차 부분에서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반등하는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낙폭 자체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합금 응급제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스케 오스트레일리아와 840억 원 규모의 보병 장갑차인 레드백의 디젤 엔진 공급 계약과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가 0.58% 그래도 상승불로 켜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 섹터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클래시스의 볼뉴머가 2025 한국 소비자 평가 최고 브랜드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어제장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폭을 그려왔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이 6.25%로 가장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 가까운 낙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살펴봤더니 DB손해보험이 0.54%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지금 0% 보합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도 0.13%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어제장 안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이목을 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와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 채권 평가의 개선 기대감으로 어제장 안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29%, SK스퀘어가 2.88%, 거의 3% 가까운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으로 공정산업,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3%,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까지 1.3%, 1.4% 낙폭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29%로 전반적으로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나서 또 관리 종목으로 오르게 되면서 코스피 200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오늘 시장 열면 어떨까 걱정을 좀 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그래도 1%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21% 약보합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세 관련해서 캐나다, 멕시코의 추가 관세 25%를 다시금 또 4월 1일로 유예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정책의 혼선에 너무나 이제 피로감을 느꼈던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4월 달에 또 부각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가 연속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던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됐었고, 특히나 기술주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대체적으로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좀 눈높이가 총익 관점에서 4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았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살짝 미스가 그만큼의 어떤 주가락을 좀 해야만 했었나라는 아쉬움도 좀 일부가 있지만,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브로드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4분기 시장의 어떤 이 월가 컨센서스를 좀 소폭 좀 상회하는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를 약 18% 정도 상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견조했던 빅테크, 특히나 AI 기업들의 성장세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간에서 다시 뭐 한 11% 정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오늘 시초에 일부 수급을 좀 위축시킨 이후에 좀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조심스럽지만 전략 후강의 흐름들이 약간은 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예탁금이 50조 원대 중반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53조 원대까지 좀 소폭 좀 내려갔는데 중요한 점은 증시예탁금이 50조 원 중후반을 넘어서 60조 원대 초중반까지 좀 상향을 좀 해준다면 오히려 거래대금 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의 유입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준다면 지수가 좀 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어떤 조정 부분들은 국내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보다는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투심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잘 착안을 해보면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많이 빠진 대형주 중심의 포트 전략은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확대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살펴봤는데 여전히 시장 안에서도 관세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어제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주 투자 심리를 좀 되찾아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기금이 최장기간 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이 일단 들어와 줘야 레벨업이 한 단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기다려볼 만한 모멘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대체적인 부분들은 좀 뭐 환율의 기저 효과, 특히나 뭐 환율이 명확하게 뭐 방향성을 좀 하회로 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락 시그널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최근에 국내의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국내 뭐 내수 경기 진작에는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외인의 어떤 수급 부담, 환율의 어떤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관세 리스크 특히나 뭐 상호 관세가 4월 2일에 이제 부과를 좀 하게 되면 물론 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지만 중장기 영향들은 뭐 집권 일기 때와 좀 유사성들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협상 내지는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뭐 저는 뭐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지금 현재 FTA 협정을 좀 체결하고 있죠. 현재는 뭐 사실상 상호 관세가 거의 뭐 관세가 좀 없는 상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하의 어떤 상태로 좀 전환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국내 영향보다는 미국 자체의 관세 부과가 자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더 키웠다는 점, 더군다나 최근에 확인된 미국의 경기가 둔화 시그널을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더 크게 좀 작용했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점진적인 방향성들은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완화되는 구간 내지는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어떤 수급이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하는 구간들도 우리가 좀 투자의 참고 요인이 좀 될 텐데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동조해서 빠진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이미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과 약간 차별화 장세로서 우리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맞아요.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의 어떤 이 조정들은 신흥국 시장으로서의 대한 자금 유입을 촉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외인의 어떤 점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환율이 하락 시그널 쪽으로, 하락 추세 쪽으로 일단은 좀 돌아서 줘야 외국인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돼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카카오, 그리고 기관 순매수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카오 점검을 좀 해볼 텐데 네이버가 이제 어제 나온 소식 보면 12일에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를 통해서 네이버가 이제부터 돈을 좀 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외국인이 많이 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찬집이라면 카카오는 그동안 좀 덜 담았으니까 빈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한 10일 정도 기관이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양쪽에 일단 차이들이 있어요. 비슷한 모멘텀이라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AI 전략들이 올해 본격화된다는 부분, 단순하게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커머스라든가 뭐 광고, 서치 플랫폼 같은 이런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AI를 연동한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호실적 기조를 확인했었고 올해는 AI와 좀 접목한 실적의 성장세가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상향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AI 전환이 네이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늦었죠. 다만 이제 오픈 AI와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등에 이제 연동하고 여기다 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AI로 좀 적용되는 그런 서비스 구체화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양회에서도 좀 발표됐던 부분들이 있죠. AI 인프라 투자, 특히나 R&D 비용의 예산이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금액이 대규모 육상 자금으로 좀 편입된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낙수 효과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 당장의 어떤 성과들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죠. 뭐 의장의 뭐 사법 리스크가 좀 있고 여기도 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된다면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종속 지배권들이 상실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수급의 변동 요인들이 일부는 좀 있겠다. 다만 이전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어떤 반등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높다는 점, 최근에 한 3거래일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점, 이 부분은 충분한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카카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도 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거래일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 3% 정도 밀리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담아가는 공통된 종목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인데요. 어제 이제 나온 거 보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비슷한 게 보면 롯데케미칼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TP 상향 조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것만 보고도 일단은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네. LG노텍의 거의 매출의 연동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애플이죠. 애플의 아이폰. 주가와 많이 연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시장에서 너무 애플의 의존도가 좀 LG노텍이 커 보이는 것처럼 오인을 좀 하고 있지만 LG노텍은 사실상 이 카메라 모듈이 전장용 차량에도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애플량 비중의 관점에서 업황 사이클 영향을 좀 가장 맞는다는 좀 일부 단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이폰 16이 작년 3분기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인텔리전스가 단기 첫 탑재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주요국에 대한 언어 모델이 지원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AI폰은 나왔는데 이게 AI 기능이 있나 이런 관점에서 실망감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은 4분기에 일부 인텔리전스에 대한 베타 버전을 좀 적용했고 올해 상반기에 주요 언어 모델들이 대다수 국가들에 모두 다 업데이트가 좀 된다는 이런 가정의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1월 그리고 2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됐습니다. 2월 데이터를 보면 춘제 기간에 5년 이래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은 이관신 정책에 관한 보조금 효과도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는 점. 더군다나 애플이 아이폰 SE를 좀 출시를 했죠. 이 부분은 중저가 폰인데 이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오히려 이 AI를 좀 적용했던 그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어떤 판매량과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 있는 성과가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하면 오히려 4분기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의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 이 점은 좀 기억해 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유사한 흐름대로 LG노텍의 주가 하락은 사실 실적 훼손 관점에서 그렇게 크게 실적이 타격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부 좀 투심을 좀 영향을 좀 받았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반대로 애플의 1분기 그리고 2분기로 이어지는 실적의 회복 시그널들이 명확해진다면 충분히 반등에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약보합인데 LG이노텍이 17만 6,600원, 전고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자리긴 하고 오늘은 그림상으로는 양봉이긴 한데 일단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어서 만약에 전약 후강이라면 오후장에서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오늘 흐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까 해서 좀 보니까 오늘은 좀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휴스텔 같은 경우에는 1.9%, 잘 갔던 넥스틸 3.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관 쪽도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강관,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었는데 실제 수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일단 이슈 따라서 수급이 붙어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 따라서 편승을 좀 해봐도 될까요? 관광 업종은 뭐 점진적인 개발들이 명확해진다면 사실상 좀 수혜주가 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좀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당장에 많은 실적과 좀 연동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가? 지금 개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현실화가 되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라는 점이 좀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은 기대감에서 최근 주가에 어떤 많은 반영을 좀 이뤄냈지만 다시 뭐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일부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시기열을 좀 길게 보고 개발에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구체화된 사업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이 어떤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인 낙수 효과를 좀 이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의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길게 좀 봐야 되겠지만 모든 종목이 다 수혜는 아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해당되는 어떤 생산 공정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넥스틸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오히려 좀 수혜 효과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향후에 개발 프로젝트의 진척 사항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가스관과 관련된 내용 일단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봤을 때 자동차 쪽은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어제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을 번 거라서 사실상 한 달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불거질 문제고 자동차는 늘 발목 잡는 게 사실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싸긴 한데 투자 심리 회복에 있어서는 여전히 놓일까? 어떤 사인을 좀 주실까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 피크, 작년보다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관세가 현실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 훼손이 있는가 두 가지를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실적 피크에 관해서는 1월 데이터에서 수출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1월 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 연휴가 좀 다소 좀 길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대략적으로는 뭐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좀 빠졌다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수치의 어떤 데이터상으로 일시적인 어떤 감소 요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2월 수출 데이터도 감소를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2월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뭐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뭐 지난 3분기, 4분기 이어서 1월, 2월 데이터도 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선별적으로 이 이익권이 좀 좋은 하이브리드 차종의 미국 진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글로벌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은 일부 좀 확인을 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세인데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아. 그 기업은 기아가 좀 유일하죠. 그쵸. 지금 기아 이외에 HL 만두라든가 뭐 주요 부품사들이 멕시코에 이제 생산 공장을 좀 갖고 있는데 기아가 미국으로 만들어지는 전체 양산 차량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정도가 적네요. 미국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뭐 중남미 국가 정도에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대 완성차 업체가 만들어진 연간 양산 이 차량 대수의 한 23.5%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3%와 23.5%의 이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타격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3대 완성차 기업의 가장 큰 타격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본 업체도 한 15% 정도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점진적인 어떤 이 반사수에는 오히려 뭐 이해관계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주가가 급락을 좀 해야 되는 요인인가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화되든 간에 일단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영향도는 국내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상대국들에 비해서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는 거군요.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죄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와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 배터리가 3월 5일부터 3월 7일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2차 전지는 좀 눌렸다 하더라도 전고체 쪽은 또 유일하게 잘 갔었고 오늘 지금 살펴봤을 때도 전고체 관련주 중에 한농화성이 가장 크게 움직임 보입니다. 10%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2.1%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은뱅커가 잘 브리핑 좀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패키징 관련해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의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하고 있었던 유리기판 그대로 하면서 개발 같이 할 거로 보이면서 한 지붕 아래 이 두 가족이 같은 기술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테마도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영상 콘텐츠인데요. 사실 어제부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애니메이션인 너자2가 중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지금 관객 수가 3억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M83 같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도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전고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비교적 좀 양호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됐던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또는 뭐 상용화 전략들이 오늘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부 수급을 좀 반영을 했고요. 오늘 시초에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이 조정 양상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좀 큰 편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발표됐던 이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2023년도에 파일럿 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이에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시제품에 관련된 시제품을 좀 만들어서 현재는 뭐 마이크로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소형 자전거라든가 뭐 퀵보드에 좀 적용되는 그런 어떤 미세 배터리 부분에 어떤 일부 좀 판매량들이 좀 확장되고 있지만 중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산 구현들이 사실상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현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2027년도 양산 목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장 선점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2030년도 상용화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올해 연말 안에 파일럿 양산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라고 좀 비전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셀 3사의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 경쟁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파일을 좀 기록하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이제 개발 본격화를 좀 의미했다는 과정에는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떤 개화 관점에서는 상당한 좀 의미가 크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E 리서치가 좀 전망했던 전반적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가 좀 나왔는데 2022년 당시 한 400억 정도의 이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전체 한 58조 원 규모로 좀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약이 시점에서는 한 2030년에서 2035년 정도가 대량 양산 그리고 보편화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58조 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3만 개 배터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구현 내지는 고도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3만 개 배터리라든가 기존의 뭐 LFP 배터리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큰 열에 관련된 부분들 더군다나 폭발의 위험, 그다음에 뭐 혹한의 배터리 어떤 밀도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연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좀 구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오히려 기술적인 집약도 내지는 전기차의 구현 방식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황화 리튬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소재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액체 전해질을 뭐 고체로 좀 구현하는 고체 전해질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일부 종목들의 오늘 일부 수급을 좀 반영시키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단기적 상용화를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해본다면 유리기판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고체 배터리부터 살펴봤습니다.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건 가격을 또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BM은 내년 말에 양산 계획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일에 공매도 재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쇼 커버링이 좀 들어오긴 힘들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좋은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캐즘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 유럽에서 발표됐던 액션 플랜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배기가스의 배출 규제 사항들을 올해 좀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의 전환이 일부 늦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2035년도까지에 관련된 의무 전환율 목표는 그대로 좀 유지했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좀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화시켰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뭐 유럽 시장 안에 있는 이 자동차 업계 내지는 OEM 업체들이 사실은 올해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에 이 페널티, 그러니까 벌금 부과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년간 좀 유예를 받았다는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좀 기대했던 전기차의 보조금 정책이 명확하게 전략 제시가 좀 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개별 국가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로 좀 뭐 마련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단서만 좀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현실화될지 여부가 더 중요한 좀 포인트가 좀 될 텐데 1월, 2월 데이터에서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일부 캐즘의 완화 시그널들이 좀 보여졌지만 이 전기차 보조금의 어떤 대폭적인 어떤 부활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좀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칩과 기판 사이를 좀 연결해 주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던 실리콘을 대체하게 된다면 가격도 줄일 수 있고 열이나 충격에도 강하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랑은 그대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사이에서 주가가 좀 갈리게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삼성전자가 러브콜 협력을 보낸 건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였기 때문에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날지 혹은 소재나 장비 쪽으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SKC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관련 종목들이 관련주로 같이 동조 수급을 좀 이루는데 앞으로 SK, 삼성, LG노텍 순으로 밸류체인에 대한 형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에 관련된 밸류체인 이슈가 좀 부각된 일부 장비주들의 수급이 좀 좋았던 반면에 기존의 SKC와 좀 연동되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반대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해석에 좀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PCB 기판을 좀 대체하는 유리 기판과 인버터전은 약간의 부품 기술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하는 패키징용 인터포저라는 것은 우리 앵커님께서 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칩과 기판 사이에 관련된 대체 부분들에 대한 소재가 좀 실리콘으로 좀 구현되고 있는 거를 유리로 좀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미세회로를 조금 적용하는데 더 용이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구현은 뭐 실리콘에 비해서 더 어렵죠.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좀 양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구현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개발을 좀 본격화한다는 뜻을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구현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판과 인버터저 그다음에 핵심되는 다른 항목들에 대한 유리기판 요소를 소재가 좀 대체가 좀 된다는 것은 열을 잡고 효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대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은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어떤 기술의 일시적인 어떤 코멘트가 아니라 좀 본격화를 좀 예고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리기판은 다양한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기대 내지는 어떤 수혜 가능성, 수급의 연속성들이 차별화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차별화를 둔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관련주 그리고 삼성 관련주, LG 관련주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는 포트 전략을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속보 보면 가상화폐 차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큰 반응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85,000달러 선에서 여전히 움직이고요. 이더리움도 2,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도 오후장에서 변동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소식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AI 수요 증가는 국내 반도체주 기업과 장비, 소재 기업들에 대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디바이스가 성공적인 코스닥 데뷔를 했습니다. M디바이스는 대표적인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 SSD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AI 혁신 열풍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디바이스는 SSD의 설계, 제조, 조립과 검사, 판매 등 전 과정을 수행하며 기업용 SSD와 소비자용 SSD를 모두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롯데케미칼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 지분을 통해서 6,500억 규모 자금을 추가 조달해 재무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CI는 2016년 인도네시아 내 에틸텐 100만 톤 규모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올해 상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유리 인터포저의 개발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재 회사 캠트로닉스, 장비기업 필옵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포저는 반도체용 기판과 칩 사이에서 원활한 연결을 돕는 소재입니다. 현재 인터포저는 값비싼 실리콘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캠트로닉스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개발할 경우에 향후 소재 공급 가능성이 생기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2% 올라가면서 736.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지만 낙폭 자체는 0.8%대에서 지금 0.5%대까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5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살펴봤을 때는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수가 상승불을 켰었는데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행렬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매도 금액을 살펴봤더니 1,136억으로 꽤나 큰 금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1,447억 정도 매수를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반대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함께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대규모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265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모두 다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화학과 섬유의복, 음식료품 쪽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화학이 0.85%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음식료품 여전히 마찬가지로 상승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의약품 쪽에서가 1.51% 꽤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살펴봤더니 그래도 상승 전환한 업종들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쪽에서가 1%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운수장비라던가 비금속 광물도 현재는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라던가 기계는 여전히 하락불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낙폭 자체는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건설만 0.9% 떨어지고 있고 금융이라던가 유통, 제조, 기타 서비스까지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마찬가지로 종이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오름폭 형성되고 있고요. 섬유의료가 2% 올라가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는 개장 당시에도 오름폭이 1% 이상 유지가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 쪽에서는 그래도 하락폭 자체를 꽤나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투탑을 살펴보더라도 낙폭 자체가 꽤나 축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0.7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5%로 꽤나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다시금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1.51% 올라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0.85%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하락폭 이겨내고 0.3%대 올라가고 있고요. HLB만이 지금 0.2%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열어봤을 때는 단연 눈에 띄는 게 지금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0.6%까지 낙폭을 어느 정도는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이 8.64%로 가장 강한 오름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을 때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부터 체크해 보자면 삼성 SDI가 0.71%, 에코프로 BM이 1.68%, LG엔솔이 0.15%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장 다시금 회복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0.16%, 하나오션이 0.8%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0.27% 올라가고 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만 2.43%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제조업 안에서는 한화엔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60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지금 기술 서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2.8%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니케이 중국 출시가 4월에서 5월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작 모멘텀이 더욱더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달았는데 일단 주가는 1.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커머스 매출액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 안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해킹 사고로 탈취됐던 이 위믹스 코인을 시장에서 매수해서 복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낙폭이 꽤나 보여지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적으로 한 7.2% 정도 인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SSG.com과 신진 K뷰티 브랜드를 키우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 미국 기준으로 3월 7일에 가상화폐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자산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시고요. 주말 사이 나오는 뉴스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